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몸이 전보다 더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숨이 조금 가빠지거나 평소보다 밥맛이 줄어든다든지 이유 없이 잠이 많아진 적은 없으신가요? 대부분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의사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깨달은 건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로 미리 예고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78%가 일상 속 습관으로 인해 건강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원인의 대부분이 질병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몸속 시계를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 그냥 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학적으로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이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심혈관 손상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82세의 한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특이한 병력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단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다는 게 유일한 공통점이었죠. 몸의 작은 신호들은 대개 조용히 찾아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이 지쳐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놀랍게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스탠퍼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에도 생활 습관을 바꾼 노인의 68%가 장기 기능이 회복되고 약 복용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숨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깊게 숨을 들이쉬지 않습니다. 얕은 호흡은 폐포에 산소가 도달하지 못하게 하여 폐 기능을 30% 이상 저하시킵니다. 하루에 단 10분 깊게 숨쉬기를 실천한 사람들은 3개월 만에 폐활량이 20% 이상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처럼 생리적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신체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늦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 예로 90세에도 매일 20분씩 천천히 걷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처음에는 몇 걸음도 힘들어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햇빛을 받으며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1년 후 그분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 수치도 15%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약을 더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생활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몸을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질병을 노화의 원인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적은 생활 루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의학과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심폐기능 저하는 70% 이상이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습관이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나 소파에서 보내는 생활, 이것이 몸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의 대사가 떨어지며 심장은 점점 약해집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는 하루 4시간 이상 가벼운 활동을 하는 노인과
하루 대부분을 앉아 보내는 노인의 심장 건강을 비교했더니 평균 심장 나이가 15년 차이 났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술을 마시지 않아도 그저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 노화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호흡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동안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얕게 숨을 쉽니다. 이 얕은 호흡은 산소 교환을 방해해 폐포가 제대로 확장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폐의 탄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깊은 호흡 한 번이 폐 기능을 지키는 생명줄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10분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은 복식 호흡을 5회씩 반복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개월 후 폐활량이 평균 23% 높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놓치는 습관이 식사 속도입니다. 그냥 빨리 먹는 게 습관이야 라고 말하곤 하지만 빨리 먹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위와 간, 그리고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소화기계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음식을 30번 이상 꼭꼭 씹어 먹는 습관만으로도 소화 효율이 45% 개선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장수를 위한 첫 번째 의학적 습관입니다. 그리고 수면.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안 와서 TV를 틀어놓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 몸이 면역세포를 복구하고 호르몬을 재생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의 TV나 스마트폰의 불빛을 보면 멜라토닌이 억제되어 숙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은 30% 이상 떨어집니다. 꾸준히 반복되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면역 노화로 이어지죠. 이처럼 몸을 늙게 하는 루틴은 대부분 편리함과 습관화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85세 여성 환자는 10년 동안 불면에 시달렸지만 TV를 끄고 밤 9시부터 조명을 낮추는 습관을 들인 뒤 단 2주 만에 수면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나를 다시 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은 의학적 설명보다 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결국 노화를 늦추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고 숨을 깊게 쉬고 천천히 먹고 제때 자는 것. 단순하지만 이 4가지가 100세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TV 대신 산책을 선택해보세요. 5분의 변화가 5년의 젊음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노인분들께서 가장 자주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영양제와 약을 챙겨 먹으니까 나는 건강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버드 의대의 1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하루 5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6배 높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80세 이후에는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약물과 영양제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오히려 몸속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칼슘제, 비타민C, 글루코사민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좋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벽에 들러붙어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노인의 칼슘제 과복용이 3개월 만에 혈관 경직도를 40% 이상 높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비타민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량을 먹으면 면역을 강화하지만 하루 1000mg 이상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35%나 증가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기 예방을 위해 매일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시지만 사실 그 효과는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는 노인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믿는 글루코사민. 무릎에 좋다는 말에 오랫동안 복용하지만 실제로 장기 복용자의 70% 이상이 혈당 조절에 문제를 겪었습니다.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하죠. 건강을 위해 먹은 약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물 오남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혈압약, 혈당약, 수면제, 진통제 등을 동시에 복용하다 보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간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몸이 나른해서 약을 조금 더 먹었어요 라고 말하시지만 바로 그 조금 더가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응급실 내원 이유 중 28%가 약물 오남용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100세를 넘긴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의 리듬 속에서 살았죠. 식사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먹고 약보다는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순천의 102세 할머니는 평생 약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로 된장을 끓여 드셨고 식사는 항상 20분 이상 천천히 했습니다. 그녀의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웃으셨죠. 약보다 밥이 약이야. 그리고 밥보다 마음이 더 큰 약이지. 이 말 속에는 세월을 이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같이 편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몸을 망칩니다. 건강은 병원을 자주 가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잘 아는 데서 옵니다. 약을 덜어내고 음식을 천천히 씹고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약통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약이 정말 내 몸에 필요한가? 만약 확신이 없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때로는 멈춤이 가장 현명한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근육이 잠드는 병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의학적으로는 근감소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사실상 80세 이후 건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증상이 50대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면역력, 호르몬, 그리고 인지 기능까지 모두 근육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생명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이죠. 서울대병원의 10년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량이 정상보다 30% 줄어든 노인은 치매 위험이 82% 높고 심장질환 발병률은 1.8배 높았습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는 다시 근육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로 손발이 늘 시리다,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증상은 몸이 근육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한 90세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2년 전 그분은 혼자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근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분 의자에 앉아 팔을 들고 내리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이걸로 뭐가 나아지겠어요 하시던 분이었지만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장을 보러 다닐 정도로 회복하셨던 거죠. 근육은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 하루 만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8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꼬박 챙겨 먹더라도 그 속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스스로를 깎아먹으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노인은 면역력이 43% 떨어지고 상처가 아물지 않으며 감기에 걸리면 쉽게 폐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공통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콩, 생선,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육은 움직일 때만 성장합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루 20분만 걷는 것,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량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미국 노화연구소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85세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3배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최소 10분은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두 번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5분만 움직이기. 이것만으로도 혈류가 20% 증가합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아침 식사에 포함하기. 대부분 노인은 점심이나 저녁에 단백질을 먹지만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근육 생성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깨어나면 몸의 모든 시스템이 함께 깨어납니다. 천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면역세포가 강해집니다. 실제로 근육이 정상 수준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42% 낮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수명 그 자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 들어서 운동은 무리야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작게 움직이면 작게 살아나고 크게 움직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10분의 움직임이 내일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식탁 위에 고요함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고령자들 사이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고독성 영양실조, 즉 혼밥으로 인한 건강 붕괴입니다. 놀랍게도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80세 이상 노인의 67%가 이 고독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혼자 식사하면 씹는 횟수가 평균 43% 줄어들고 소화 효소 분비가 감소해 영양소 흡수율이 30% 이상 낮아집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몸은 절반밖에 흡수하지 못하는 셈이죠. 또 혼자 먹으면 식사 속도도 빨라집니다. 보통 7분 안에 식사가 끝나는데 이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비만과 동시에 영양 부족을 초래합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서적 고립입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대화가 사라진 식탁은 곧 우울한 병실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84%가 우울감을 호소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불면과 무기력증을 겪었습니다. 또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4배 높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식사 중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뇌의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사회적 교류를 통해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반대로 침묵 속의 식사는 뇌를 조용히 잠들게 합니다. 혼밥이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감퇴, 심지어 혈압 상승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함께 먹는 습관을 되찾는 것입니다. 100세를 넘긴 장수 어르신들 대부분은
혼자 먹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혹은 이웃과의 식사 약속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었죠. 경북 영주의 101세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매일 점심마다 옆집 아주머니와 전화로 같이 먹자며 영상 통화를 하십니다. 단지 화면을 통해 함께 식사할 뿐인데 식사 시간이 2배로 길어지고 식후 포만감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주 1회 식사 교류 시간을 정하거나 복지관, 경로당에서 점심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대화와 웃음은 최고의 소화제이며 최고의 면역제입니다. 실제로 식사 교류를 꾸준히 한 노인은 면역력이 47% 높았고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93세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지만 매일 아침 작은 습관을 지켜오셨습니다. 식탁 앞에서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먹어도 내게 인사를 건네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면 음식도 약이 된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식탁 위의 온도는 곧 인생의 온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끼의 식사를 함께로 바꿔보세요. 화면 너머라도 좋습니다. 그 한 끼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모든 건강의 핵심을 하나로 묶는 7가지 장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쁜 습관을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이 7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10년, 아니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비결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걷기 명상입니다. 하루 20분만 천천히 걸으며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걷기 명상을 실천한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53% 낮았고 근육 감소 속도는 67% 느려졌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행위입니다.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나무잎의 흔들림,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식사 교류입니다. 혼자 먹지 마세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노예와 마음의 재활입니다. 경로당, 교회, 복지관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은 수명을 늘리고 웃음을 되찾게 합니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식사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화면 너머의 웃음소리 하나가 최고의 소화제입니다. 세 번째는 뇌 근력 운동입니다. 악기 연주, 독서, 외국어 배우기, 퍼즐 맞추기. 이런 활동은 뇌를 젊게 만듭니다. 하루 30분 책을 읽는 습관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32% 낮아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자극은 뇌의 신경세포를 깨워 다시금 세상을 배우고 느끼게 합니다. 네 번째는 웃음 요가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하하하 하고 크게 웃는 순간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면역세포가 깨어납니다. 하루 25분 웃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63%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37%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깊은 잠은 몸의 회복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됩니다. 불면으로 고생하신다면 잠들기 전 10분 동안 명상 호흡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코로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몸 전체의 순환을 회복시킵니다. 6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5가지 색의 채소를 먹고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 이상 섭취하세요. 생선, 달걀, 두부만 꾸준히 먹어도 됩니다. 이 식단을 지킨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년 4개월 더 길었습니다. 음식은 약이 되고 약은 음식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비결은 작은 움직임의 지속입니다. 국민체조처럼 간단한 동작, 팔 벌려 뛰기 10회, 어깨 돌리기 10회, 제자리 걷기 1분. 이것만으로도 근력이 23% 증가하고 관절 건강이 45%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꾸준함이 생명을 지킵니다. 전남 구례의 104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운동을 잘 몰라요. 다만 매일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봐요. 그리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밝아져요. 그 말이 곧 100세의 비결입니다. 거창한 건강법은 없습니다. 매일 조금 걷고 천천히 먹고 크게 웃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장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늙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20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비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 몸이 먼저 작별 인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신호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너무 평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립니다. 요즘 밥맛이 없네. 예전보다 좀 피곤하네. 나이 탓이겠지. 이런 말들 속에 사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 환자를 만나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서서히 약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은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달 전에 이미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단지 늙는다는 이유로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오래된 친구 중 누군가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나요? 밥을 남기고 웃음이 줄고 예전처럼 외출을 즐기지 않는 모습. 단순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신체가 조용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명확히 관찰됩니다. 보통 사망 6개월, 1년 전에는 기초대사량이 11.5% 감소하고 체중이 6개월 사이 5% 이상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량도 줄어들며 신체는 점점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죠. 이런 생리적 변화는 몸이 더 이상 모든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3세 박 여사는 평생 김장을 직접 하실 만큼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입맛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더운 날씨 탓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가을이 되자 체중이 4kg나 줄었고 겨울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암이 전신으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가족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렸죠. 물론 모든 체중 감소가 질병의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의 속도입니다. 노화는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몇 달 사이 급격히 힘이 빠지고 살이 빠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죠. 이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단지 죽음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보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양보다 영양 밀도를 높이고 자주 체중을 기록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당황이 아닌 이해와 평온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곁에서 누군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손을 잡아주세요. 괜찮아, 내가 곁에 있을게. 그 한마디가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어 줍니다. 살이 빠지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찾아오는 체중 감소는 단순히 밥맛이 없다는 말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6개월 사이 5%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그것은 신체가 내부에서 이미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김영호 78. 어르신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밥을 반쯤만 드시고 남기셨습니다. 그냥 입맛이 없어요. 처음엔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석 달 만에 5kg이 줄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혈액검사에서 단백질 수치 알부민가 낮게 나왔습니다. 몸이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체중 감소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소화기능 저하, 근감소증, 사르초페니아, 만성염증 혹은 질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식욕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와 후각, 미각의 둔화, 그리고 신체의 에너지 절약 반응 때문입니다.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먹고 움직이는 순환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 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더 빨리 쇠약해집니다. 이 악순환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감염이나 낙상, 욕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노인 중 1년 내 사망률은 정상 체중군보다 2.5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체중 감소를 단순히 노인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신호를 생활 속에서 감지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주간 체중 기록 노트를 만들어 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 같은 옷차림으로 측정해 기록합니다.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양을 강요하기보다는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두부, 달걀, 생선, 된장국, 참깨를 자주 제공합니다. MNASF 간이 영양평가. 점수가 11점 이하라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식사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노인은 식사보다 함께 먹는 시간에서 의욕을 얻습니다. 말없이 음식을 밀어넣는 대신 가족이 옆에서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함께 식사하면 섭취량이
20일 30%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가족이 번갈아 식탁에 앉아 식사를 도와드리고 한 입 한 입을 칭찬하며 기록했습니다. 3개월 뒤 체중은 2kg 늘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죠. 이제는 몸이 회복하기보다 버티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남은 시간이 편안하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체중의 숫자는 생명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 무게가 줄어들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삶을 돌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살이 빠진다는 건 몸이 약해진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밥그릇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식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필요한 시간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곤한 건 당연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쉬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회복할 여력이 없다는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힘이 안 돌아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만 그 피로가 점점 심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신체의 에너지 시스템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의 피로는 단순히 근육의 피로가 아닙니다. 심장, 폐, 간, 신장 같은 주요 장기가 예전처럼 충분히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전신적인 탈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심박출량이 줄고 폐포 기능이 감소해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기 쉽습니다. 혈액 속 산소가 줄면 뇌와 근육이 모두 피로를 느끼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되죠. 이런 탈진은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PB 노인 신체 기능 검사. 점수가 6점 이하이거나 악력 남성 26kg, 여성 18kg 이하. 이면 이미 근감소증이 진행 중입니다. 또 천이 낮아지고 맥박이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지는 것도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생리적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가족이 종종 오해한다는 겁니다. 게을러진 것 같다. 좀 더 걸으면 기운이 날 거야. 하지만 사실 그때 몸은 이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 제한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억지로 움직이게 하면 오히려 낙상, 저혈압, 실신 같은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돌봤던 환자 중 한 분, 82세의 최정순 할머니는 평생 부지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청소를 미루고 예배에도 빠지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요즘 왜 이렇게 의욕이 없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그 미소 뒤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말기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잠으로 회복되지 않고 낮에도 꾸벅꾸벅 졸며 대화 중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밥을 먹는 것도 힘이 되어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안정적인 환경과 에너지 절약형 돌봄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 안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침대 옆에는 작은 물병과 손닦기 수건을 두세요. 또 체위를 자주 바꿔 혈액순환을 돕고 욕창을 예방하세요. 필요할 때는 물리치료사나 호스피스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피로를 덜어주는 일입니다. 육체의 피로보다 더 깊은 것은 마음의 피로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요즘 너무 미안해 라고 하셨던 그 말에는 몸이 아닌 마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괜찮아요니 어머니,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라고 말해 드릴 때 그 표정은 눈물보다 더 깊은 안도의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의 피로는 끝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휴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제 몸이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피곤하지 않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이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피로를 없애는 게 아니라 피로 속에서도 편안함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남은 시간을 존중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의식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자꾸 흐려지고 익숙한 얼굴을 낯설어하고 대화 중에 멍해지는 순간이 잦아지죠. 가족들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세요? 라고 웃어넘기지만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신체의 끝자락에서 뇌가 보내는 마지막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인지 속도의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10초면 떠올리던 이름이 이제는 1분이 걸리고 대화 주제를 금세 잊어버리며 문장 중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하고 멈추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뇌로 가는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뇌는 몸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체 기능이 약해지면 이 에너지가 먼저 줄어드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평생 꼿꼿했던 장군 출신의 한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회의 일정을 잊고 사람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겼죠. 하지만 몇 달 후에는 새벽마다 여기가 어디야? 라며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류량이 급격히 줄며 뇌의 전두엽이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대화가 줄고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마치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부 가족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왜 자꾸 혼자 있으려 해?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외로움을 원해서가 아니라 내면으로의 후퇴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감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억지로 끌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도 부드러운 목소리와 손의 온기는 전해집니다. 말보다 더 깊이 닿는 건 존재의 따뜻함입니다. 한 번은 86세의 박성자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신기하게 손은 기억하네요. 그 손을 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의 감각은 끝까지 남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 시기에는 인지기능 저하가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낯선 얼굴이 늘고 익숙한 공간에서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환경이 자주 바뀌면 혼란이 심해집니다. 가능하다면 익숙한 물건과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오랫동안 사용하던 시계, 가족사진, 라디오 같은 것들이 현실로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잊는다고 해서 사랑까지 잊는 건 아닙니다. 이 시기의 노인들은 감정의 언어가 단순해집니다. 미소 하나, 손짓 하나로 모든 걸 표현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기도 하지만 그건 고통이 아니라 감정의 마지막 파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파도를 억누르지 않고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제리 엄마. 저는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기억보다 강한 것은 존재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을까? 네, 남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고 말보다 깊이 새겨집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감기에 걸리거나 병원 신세를 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자주 아프고 회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엔 하루면 낫던 감기가 이제는 일주일을 넘기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면역력 저하가 아니라 몸이 마지막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면역 체계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쌓아온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서서히 약해지면 작은 세균에도 쉽게 뚫리게 되죠. 의학적으로 보면 70세 이후엔 백혈구의 탐식 능력과 T세포의 반응 속도가 10% 이상 감소합니다. 즉, 외부 침입을 인식하고 싸우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감염이 쉽게 반복되고 회복 기간도 길어집니다. 제가 돌보았던 김선호 84. 어르신은 늘 건강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단순한 감기에 걸린 뒤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열이 오르지 않았기에 가족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혼란스러움과 기침, 숨가쁨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 진단을 내렸죠. 노인에게서 감염이 무섭게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이 안 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몸이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징후는 상처 치유의 지연입니다. 작은 긁힘이나 멍이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혈액순환이 이미 느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부 온도가 낮아지고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며 염증이 오래 지속되죠. 특히 혈류 저하와 단백질 결핍이 함께 오면 상처는 거의 아물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욕창이나 피부 감염이 쉽게 발생하므로 하루 한 번은 몸 전체를 부드럽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항생제, 주사, 입원. 물론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치료보다 돌봄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노인 환자에게 반복적인 감염이 시작되면 의학적으로는 이미 면역 회복 가능성이 낮은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이럴 때 가족의 역할은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천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공기가 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는 가습기를 켜고 차가운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 노부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약이 아니라 따뜻한 손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약보다 사람의 손길과 목소리가 더 큰 회복을 줍니다. 감염은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약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강해야 합니다. 손을 잡고 천을 나누고 말을 걸어주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쉬어요. 그 한마디가 항생제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주 감기에 걸리고 상처가 낫지 않고 밤마다 숨이 가빠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몸이 마지막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더 많은 약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숨결로 시작해 숨결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가장 먼저 변하는 것도 바로 호흡입니다.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어머니가 요즘 숨이 가빠요. 아버지가 자꾸 숨을 멈추세요. 이 말 속에는 이미 몸이 천천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호흡은 불규칙해집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쉬었다가 갑자기 빠르게 들이쉬는 체인 스톡스. 호흡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뇌의 호흡 조절, 중추가 약해지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느 날 밤 옆에서 듣는 그 숨소리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죠. 이건 두려워해야 할 소리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천천히 조용한 리듬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혈액순환 역시 이 시기에 크게 변합니다.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희미한 푸른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장이 더 이상 사지까지 혈액을 보내지 않고 남은 힘을 중요한 장기, 뇌와 심장에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손이 차다고 담요를 덮어도 다시 금세 식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93세의 노신사가 마지막 며칠을 병실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불안과 슬픔 속에서 혹시 지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따님이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쉬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신사의 어깨가 살짝 이완되더니 고르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고통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료적 개입보다 안전과 존엄이 더 중요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도 억지로 마스크를 씌우거나 강한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함께 있어요. 이 짧은 말들이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따뜻한 약이 됩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말이 줄어들고 눈빛이 희미해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의 섭리입니다. 마치 긴 하루가 저물며 해가 지듯이 인생도 그렇게 빛을 거두어 갑니다. 이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잡으려 하지 말고 곁에 있어주는 것. 많은 이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으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 한마디 안에 그들의 전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고요한 귀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 1년은 이별의 준비가 아니라 사랑을 완성해 가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남긴 숨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은 더 많은 이들에게 평안한 빛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내시경 한번 했을 뿐인데 보험금이 5천만 원 나왔다고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고객을 만나면서 그 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도와온 설계사로 그동안 3만 건이 넘는 사례를 처리했습니다. 그중엔 정말 억울하게 받을 수 있었던 돈을 그냥 몰라서 놓쳐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건강검진이었어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험금이에요. 실손 조금 받았지 큰 돈은 못 받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보험은 아픈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아는 사람의 제도라는 걸요. 보험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병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설계사들조차 검진과 치료의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67세의 박성준 어르신이 제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늘 건강을 챙기는 분이셨죠. 위내시경을 받고 별다른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검진이니까 보험금은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 진료 기록 한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복부 불평암. 딱 그 한 줄이 보험사의 판단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결과는요. 실손보험과 수술비를 합쳐 57만 원, 그리고 2년 전 대장 내시경 기록까지 확인해 추가로 45만 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총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한 번의 확인으로 돌아왔죠. 그날 어르신은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영 씨, 이거 진짜 감사해요. 그냥 검진인 줄 알고 평생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보험금은 병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아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무 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제거했다면 그건 단순 검진이 아니라 치료 행위입니다. 즉,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또 만약 조직검사를 했다면 그건 진단비 혹은 수술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한 줄, 이 한 장의 서류가 보험금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저는 늘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병원과 보험사 사이의 단어를 내 대신 번역해 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혹시 의사가 용종이 있어서 제거했어요. 조직검사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 전화하세요.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통장에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보험은 결국 누가 먼저 물어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는 사람은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부터 그 숨은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단어 하나와 종이 한 장의 진짜 가치를요.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봅니다. 보험을 오래 들었는데도 정작 받을 수 있는 돈은 모르고 지나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험금의 문은 단 2개의 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증상이 있었는가, 둘째는 처치가 이루어졌는가. 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보험금 청구의 길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이라면 무조건 보험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검진이라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증상 때문에 검사한 것이라면 그건 이미 치료 목적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속이 더부룩해서 혹은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그럼 위내시경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했다면 그건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닙니다. 이미 상복부 불평암이라는 증상이 진료 기록에 남게 되고 그 한 줄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72세 기하자 할머니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하셨는데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까지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검진이니까 보험금은 안 나옵니다 라며 돌려보냈죠. 하지만 진료 기록을 다시 확인해보니 상복부 불평함이라는 증상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실손보험과 수술비를 합쳐 57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워하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몇 년 전 대장 내시경도 받을 수 있나요? 확인해보니 2년 전 대장 내시경에서도 용종을 제거하셨고 그 기록은 아직 청구 기한인 3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45만 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증상이 기록되어 있거나 처치가 있었다면 검사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인정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법이죠. 두 번째 관문은 처치 여부입니다. 내시경 중에 용종을 제거했거나 조직검사를 했다면 그건 명백한 의료 행위입니다. 실손보험뿐 아니라 수술비까지 청구가 가능하죠. 보험사에서는 이런 절제나 제거를 내시경적 절제술로 분류하기 때문에 수술비 항목이 있는 보험이라면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68세 박명호 어르신은 대장 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했습니다. 처음엔 병원비만 돌려받으셨지만 진료 기록을 살펴보니 그 용종이 선종 액센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 용종이 아니라 수술로 인정받는 유형이었죠. 결국 어르신은 병원비 외에도 30만 원의 수술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세요. 증상이 있었는가, 처치가 있었는가. 이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건강검진이라도 충분히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럼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병원은 진료를 담당할 뿐 보험금 청구는 환자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묻고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은 복잡한 서류 싸움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느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단어들이 어디에 숨어 있고 그 종이 한 장이 왜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의 크기를 결정짓는 건 병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저 종이 한 장, 그 속에 적힌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내시경 검사를 받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충분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보험금의 절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74세 이영호 어르신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보험사에 진단서만 제출하셨습니다. 결과는 고작 9만 원. 이게 다인가요? 하셨죠. 하지만 제가 다시 서류를 살펴보니 가장 중요한 문서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조직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간단히 요약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지는 현미경으로 직접 확인한 세포 수준의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진단서보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이영호 어르신의 결과지를 다시 병원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놀라운 단어가 적혀 있었죠. 고등급 이형성, 그리고 선종. 이 두 단어가 추가된 순간 그의 보험금은 9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는 병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보험사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즉, 진단서엔 용종 절제술 시행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조직검사 결과지에 선종 혹은 이형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이미 제자리암으로 분류되어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신 70세 이정화 할머니의 경우도 인상 깊었습니다. 위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하고 병원비 9만 원만 받으셨죠. 하지만 제가 조직검사 결과지를 꼭 받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지에는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한 줄 덕분에
추가로 300만 원의 진단비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는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 진단서는 요약본, 조직검사 결과지는 상세본입니다. 쉽게 말해 진단서는 이런 수술을 했다라는 메모이고 조직검사는 이 세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증명하는 증거죠. 보험사는 의사의 말보다 검사의 결과를 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큰 문제 없어요. 용종 제거했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보험사는 감정이 아니라 의학적 용어와 코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검사받은 병원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혹시 서류 속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고등급 또는 이형성. 이 두 단어가 함께 있다면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고등급 이형성인가요? 이건 제자리암으로 볼 수 있나요? 이 두 질문만 던져도 의사는 정확히 알려줍니다. 실제로 69세 박영자 할머니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게 암인가요? 제자리암인가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등급 이형성입니다. 제자리암과 같은 의미예요. 그 한마디를 기록으로 남겨 보험사에 제출한 결과 그분은 3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 1장, 진단서만으로는 9만 원.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3천만 원.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시경을 받으셨다면 꼭 기억하세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다. 병원에 꼭 전화하세요. 조직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한 장의 종이가 당신의 통장에 0이 하나, 아니 2개를 더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직검사 결과지가 수술비, 진단비, 실손보험 이 3가지 항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비만큼만 돌려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보험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도와드린 수천 명의 고객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진짜 보험금의 10분의 1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보험 설계사도 심지어 병원도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보험사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진짜 구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실손보험금.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기본형. 둘째, 수술비. 수술이 인정될 경우 정해진 금액을 받는 항목. 셋째, 진단비. 병명만 맞으면 진료비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금입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 단계, 실손에서 멈춥니다. 11만 2천 원 냈는데 9만 원 돌려받았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한 사람은 그 다음 문을 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세 이정화 할머니의 경우 위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하고 병원비 11만 2천 원을 냈습니다. 진단서만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셔서 9만 원을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서류를 다시 살펴봤더니 조직검사 결과지에 고등급 이형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제자리암 진단비로 인정되어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용종 절제술은 수술비 항목으로도 인정됩니다. 진단서에 절제, 절거, 제거술 같은 표현이 있다면 보험사는 그걸 내시경적 수술로 분류합니다. 즉, 수술비로 정해진 금액을 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73세 김영순 할머니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던 분이셨는데 용종을 제거하신 뒤 단순히 실손만 청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자 고등급 이형성 문구가 있었고 제자리암 진단비 3천만 원, 수술비 50만 원, 유사암 특약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말씀하셨죠. 그럼 제가 받은 건 병원비 9만 원인데 보험금은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병의 크기가 아니라 서류에 적힌 단어의 정확성이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런 걸 왜 보험사는 먼저 알려주지 않나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보험사의 일은 지급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보험사는 청구가 들어와야 검토합니다. 즉, 묻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말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은 진료와 치료에 집중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환자의 몫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용종은 다 제거했으니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에 안심하고 끝내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 용종이 선종이었다면 보험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은 병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내가 어떤 병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의사가 어떤 단어로 기록했느냐가 보험금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아보는 것. 병원에서 그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권리입니다. 검사 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 발급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병원비 9만 원과 보험금 5천만 원의 차이, 그건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선 그 서류 속 단어들이 보험사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기준으로 제자리암, 수술비, 실손비로 분류되는지를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보험은 더 이상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가 됩니다. 보험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단어의 싸움입니다. 진단서에 어떤 표현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9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들 믿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설마 단어 하나로 그렇게 달라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중엔 단 한 글자 때문에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반대로 수천만 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병원 서류에 적힌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용종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단순 절제술로, 선종이 포함되면 수술로, 고등급 이형성이 들어있으면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들어있으면 유사암으로 분류됩니다. 이 단어들이 곧 돈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73세 김영순 할머니의 사례는 교과서적입니다. 위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하고 병원비 11만 원을 냈습니다. 처음엔 실손으로 9만 원만 받았죠. 하지만 제가 서류를 확인하자 진단서에 절제술 시행이 있었고 조직검사 결과엔 고등급 이형성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자리암 진단비 3천만 원, 수술비 50만 원, 유사암 특약금 2천만 원, 총액은 5,050만 원. 할머니는 이게 꿈이냐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저 병원비 돌려받을 줄만 알았는데. 하지만 그건 단지 운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단어를 찾아낸 결과였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보험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단어에 따라 보험금 항목을 분류하기 때문이죠. 절제술, 제거술, 조직검사, 이형성. 이 네 단어가 보험사의 서버에서 자동 인식되어
보험금의 종류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은 의학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했느냐보다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간 75세 윤순남 어르신은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지만 단순 검진이라 생각해 청구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이 지난 뒤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죠. 그땐 몰랐어요. 그냥 검진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기록엔 위용종 절제술이 명시되어 있었고 조직검사 결과에는 선종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청구기한이 지나서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보험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 하나, 서류 한 장, 단어 하나의 싸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해보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내시경을 언제 받았는지 떠올리세요. 최근 3년 이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때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용종 제거, 조직검사,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서류를 다시 꺼내보세요.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내시경 소견서, 그리고 혹시 빠져 있다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요청하세요. 이 네 가지 서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절제, 제거, 선종, 이형성, 경계성, 이 5단어 중 하나라도 있으면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단어들은 여러분의 통장 숫자를 바꾸는 언어입니다. 그 단어들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사는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면 그건 더 이상 보험이 아니라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나는 병원비 받았으니까 됐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보험의 진짜 가치는 그 뒤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단어들이 실제로 보험사 내부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절차로 승인되어 여러분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더 이상 운 좋으면 받는 돈이 아니라 알면 반드시 받는 권리가 됩니다. 여러분, 보험금은 운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받는 권리입니다. 내가 돈을 내고 가입한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권리를 몰라서 놓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문을 여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험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객님, 이건 청구하실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목표는 지급이 아니라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알려주면 회사의 손실이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묻지 않으면 그들은 조용히 모른 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묻고 확인하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권리의 시작입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74세 김정자 할머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용종이 있어 제거했지만 그냥 건강검진이니까 보험금은 안 나와요. 병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셨죠. 3년 뒤 저를 찾아오셨을 땐 이미 청구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기록 속에는 위선종 절제술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건 제자리암 진단비 2천만 원이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분은 서류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보험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 이미 그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 바로 해보세요. 첫째, 내시경 받은 병원에 전화하세요.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서류 속 단어를 확인하세요. 절제, 제거, 선종,
이형성, 경계성. 이 5단어 중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청구하세요. 셋째,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용종 제거했는데 수술비나 진단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상담원이 항목을 확인해 줄 겁니다. 이 3단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귀찮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을 도와드리며 확신한 건 단 하나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고 묻는 사람은 반드시 받는다. 보험금은 운 좋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확인한 사람의 몫입니다. 병원은 진료를 하고 보험사는 청구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평생 일하며 낸 보험료, 그건 여러분의 권리이자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내시경 한 번으로, 종이 한 장으로, 단어 하나로 삶이 바뀌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9만 원이라 생각했던 검사비가 5천만 원의 보험금으로 바뀌는 기적 말입니다. 이제 그 기적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보험은 더 이상 복잡한 서류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야만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킬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시경 검사 후 서류를 어디 뒀는지 모르시겠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전화하세요.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 발급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단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겐 3천만 원, 5천만 원의 희망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운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이 바로 확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직접 찾아가세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돈, 내가 챙기자.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또 다른 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지혜, 삶의 가치,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